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챕터 6 책임의 본질에 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는 책임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형벌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텍스트에 있는 책임의 근거, 본질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형벌 이론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 이론은 구파에 대한 문제하고 심파에 대한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구파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전제 군주시대 같은 경우에는 위화주의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위화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겁을 줌으로써 범죄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왜? 사형을 시켜버리면 겁을 먹고 범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자유라든지 권리 등이 보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군주시대를 지내서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이론이 이제 대립이 되게 되었냐면, 학자에 대한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카리아가 어떤 것을 주장하게 되었냐면 재형 균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재와 형벌은 균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포에어바흐가 다시 재형법정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화이 때도 공부를 했던 것처럼 재형법정주의, 재와 형벌은 성문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국민의 자유라든지 권리 등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학자들이 나오게 되냐면 칸트라든지 헤겔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칸트라든지 헤겔은 무엇을 주장하게 되었냐면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자유로운 의사 또는 자의적인 의사,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그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형벌을 부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보형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응보형주의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응보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윤리적인 행위, 어떤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어떤 형벌을 부과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페브로바라든지 페리라든지, 페리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칸트라든지 헤겔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파에 대한 입장입니다. 구파는 결국에는 범죄에 있어서 객관적인 요소가 범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주의를 강조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일반 예방이론, 예방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합리적인 인간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베카리아인데 제가 F라고 적었죠. 결국에는 구파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인간상,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부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저희와 같은 젊은 사람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도시에 나가가지고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는 재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는 어린 소년들이라든지 또는 부녀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년들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게 되냐면 누범을 범하게 된다든지 상습범 등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러한 부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몸을 팔므로써, 즉 매춘을 함으로써 어떠한 재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파에 대한 입장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스스로 안 할 텐데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범죄를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구파가 주장했던 이러한 합리적인 인간상이 잘못되었다고 나온 것이 바로 심파예요. 그럼 심파는 구파와는 다르게 범죄인은 벌써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구파의 입장은 합리적인 인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비결정론에 대한 입장이고, 심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소질과 환경에 따라서 범죄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람브로저라든지 또는 페리 같은 사람들이
이 심파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람보르 같은 경우에는 범인론, 결국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은 정해져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에 대한 입장도 소질과 환경에 따라서 결국에는 범죄인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구파가 주장한 책임에 대한 본질, 근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근거에 대한 학설을 보이시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구파에 따른 책임에 대한 근거가 바로 도의적 책임론에 대한 문제고요. 심파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근거가 바로 사회적 책임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난같이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난만큼의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파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은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형벌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좀 가보시면, 자, 기출된 지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근거에 대한 문제인데 도의적 책임론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입장이라고요? 구파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객관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으로 파악한다. 어디가 틀렸냐면 형벌 능력이 아니라 범죄 능력이라고 파악합니다. 즉,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책임 능력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문제는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형벌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범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뒤로 넘어가시면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도의적 책임에 대한 근거. 자,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에 대한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사,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범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벌성에 대한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의 중점, 이것이 틀렸습니다. 가벌성에 대한 근거에서 행위자의 중점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나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은 책임을 부여받아야 된다. 형벌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주관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도의적 책임론은 구파에 대한 입장, 객관주의를 강조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게 되었을 때 책임에 대한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사회 방위를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공공의 질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처분을 가해야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이다, 형벌 능력이다.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게 되면 범죄 능력이 아니라 책임 능력은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려야 돼요. 근거에 대한 문제는 텍스트에 있는 부분, 지금 나와 있는 근거에 대한 학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빈출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논이에요. 왜 어려운 논이냐면 그냥 제가 단순하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 체계론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 책임에 대한 본질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후술 하게 될 위전착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약간 걸린다 할지라도 범죄 체계론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고전적 범죄체계, 목적적 범죄체계, 하빌트적 범죄체계에 따른 불법론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역시 제가 매우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시험을 맞출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합일태적 범죄 체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일태적 범죄 체계는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냐면 바로 고전적 범죄 체계부터 발전하게 됩니다. 벨링이라는 학자가 1906년도에 고전적 범죄 체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죠? 그런데 고전적 범죄 체계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무엇만을 공부했냐면 객관적 요건에 대한 문제만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주관적 요건, 고의라든지 가실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검토를 하게 되냐면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책임 단계에서 이러한 고의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제가 고의로 죽였는지 가실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제가 A를 죽인 결과만 있으면 저는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도 있고 가실치사의 구성요건도 있을 것이고 상해치사의 구성요건, 폭행치사의 구성요건이 충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 단계에 가서 제가 고의로 A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면 저는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제가 상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한 어떤 가실 때문에 결과 발생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상해치사라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문제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의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결국에는 범죄에 대한 성립 여부가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고전적 범죄 체계가 발전이 되면서 무엇으로 넘어오게 되냐면 신고전적 범죄 체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발전이 되는 건데 신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역시 3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긴 따릅니다. 그런데 고전적 범죄 체계하고는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냐면 고전적 범죄 체계든 신고전적 범죄 체계든 범죄에 있어서의 핵심은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발생된 결과 발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단계에서도 고의를 앞에서 판단하지 않고요. 주체라든지 객체라든지 행위라든지 인과관계 결과라든지 외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들만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고 역시 주관적인 요건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는 거냐면 바로 책임 단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책임 단계의 고의만을 판단했겠지만 신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냐면 위법성 인식에 대한 문제도 책임의 요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은 정적인 고의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나의 행위가 나쁜 것인가 나쁘지 않은 것인가를 인식하는 문제가 바로 위법성 인식이에요. 좀 더 수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서서 고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정적인 고의, 의적인 고의, 지적인 고의. 바로 정적인 고의. 나의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고의가 바로 위법성 인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의 행위가 나쁘다, 나쁘지 않다는 것은 행위자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성 인식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인 문제예요. 그러다가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가 다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목적적 범죄 체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럼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냐면 책임 단계에서 주관적인 요소들, 고의라든지 가실 등을 판단을 하다가 이러한 고의라든지 가실이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이제부터 구성요건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부터는 책임 단계에서 고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고전적 범죄 체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의 핵심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 범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단계에서 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만 판단을 했지만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부터는 주관적인 것도 범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의에 대한 문제를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이 남아있게 되냐면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는 고의가 앞으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기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만 책임 단계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목적적 범죄 체계가 발전이 되어서 합일화된 범죄 체계가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입니다.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범죄 체계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따라서 하나의 범죄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행위, 객체, 주체, 인간계 결과, 객관적인 요소도 검토를 하고 고의에 대한 문제도 역시 주관적 요소로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 단계에서 책임 능력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 적진 않았지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위법성 인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기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정적인 고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의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적인 요소하고 의적인 요소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는 구성요건적 고의고 정적인 고의는 책임 단계에서 판단하는 고의다. 고의가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고의지만 그 하나의 고의 내용에 들어있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는 앞에서 서술되고 한 가지는 뒤에서 서술되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발전 과정에 따라서 책임에 대한 본질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텍스트를 가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심리적 책임론이라는 것이 있고 규범적 책임론이라는 것이 있고 혼합적 책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문을 보면서 제가 바로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심리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고전적 범죄 체계론과 관련되어 있는 책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책임 단계에서 고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의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책임 단계에서 고의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심리적 책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심리적 책임론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즉 기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게 되면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게 되면 고의만 있으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대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책임되지 않는 경우에 너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심리적 책임론,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A를 고의를 가지고 죽이고 있는데 죽인 이유가 뭐냐면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A를 죽이지 않으면 너의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적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 버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고의가 있으니까 그냥 처벌돼야 되지만 고의는 있다 할지라도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해서 처벌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책임론에 대한 문제 계속 가보시면 심리적 책임론은 역시 책임 단계에서 심리적인 요소인 고의와 가실만 있는 바로 고전적 범죄 체계론을 말하는 겁니다.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게 되면 책임의 본질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무엇?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가실에 있으면 왜? 책임에 무엇만 있습니까? 책임 단계에서 고의라든지 가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객관적 요소,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성요건은 어디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주관적인 요소로서 고의라든지 가실은 어디에서 판단한다? 책임 단계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고의가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목적적 범죄 체계로 넘어오면서부터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7, 원장에 대한 문제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챕터 6에 대한 문제, 책임에 대한 근거라든지 본질에 대한 문제는
범죄 체계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행위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출된 지문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원자행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빈출 정도가 높습니다. 10조 사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번 해주시면서 가월성에 대한 근거에 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